2부 포럼 토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 토론은 먼저 기조 강연이 있고요. 이어서 세 분을 모시고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조 강연은 건국대학교의 황도수 교수님을 모시고 기조 강연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황도수 교수님은 법학 박사이시고요. 전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오늘 주제는 오늘의 대한민국 공정한가, 바로 오늘 포럼의 대주제입니다. 황도수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를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세 분도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세 분의 발제자이시죠? 네, 달림은 영창으로 정말 유명한 우리 김소연 변호사님이세요. 여성 정치인은 많습니다만 전사라는 타이틀을 가질 만한 여성 정치인은 언뜻 두세 분 떠오릅니다. 윤희숙, 전희경, 돌아가신 정미홍, 이 정도 분이 떠오르는데요. 우리 김소연 변호사도 바로 전사, 반열에 올라있는 분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 분야 발제는 김희석 박사님이신데요. 시장경제연구소장과 현재 아시아투데이 논설실장을 겸하고 계십니다. 또 사회 분야 발제 정선미 변호사가 나와 계십니다. 인권수호 변호사회 상임 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발제에 앞서서 다시 한번 소개해 올리도록 하고요. 기조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도수 교수님의 오늘의 대한민국 공정한가, 박수로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황도수 교수입니다. 앉아서 유인물을 중심으로 강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먼저 한국 NGO 신부의 창간 20주년을 먼저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한민국 공정에 관한 주제로 이렇게 강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신 데 대해서 크게 영광을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김석준 대표님이나 김대한 대표님도 오셨는데 같이 이제 축사만 하지 마시고 같이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좀 아쉬움이 있지만 아무튼 그 외에도 우리 귀하신 분들이 이 코로나 중에서도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현장에서 이렇게 대화하고 토론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공정 문제는 저 개인적으로는 15년 전에 제가 변호사를 그만두고 학교 교수로 전직한 주된 이유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연구하면서 줄곧 생각했던 주제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 현실을 먼저 바라보면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그 통계 시스템을 보니까 서울 아파트 값이 대략 4년 사이에 2017년 11월부터 현재까지 한 4년 사이에 2배 올랐습니다. 거기 숫자들은 있고요. 좀 맨 밑에 보면은 4년 사이에 서민 아파트 평형대인 16평형이 4억 3천만 원이 올랐고요. 21평형이 8억 9억 이상 올랐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또 하나 현실 보겠습니다. 김만배, 남욱 등 몇 사람은 2015년 대장동 도시개발 등 주택 분양 사업에서 화천대유 천화동인의 이름으로 3억 5천만 원을 투자하고 난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으로 4천억 원, 그 다음에 주택분양 사업으로 또 한 4,500억 원, 합계 8,571억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KBS의 최근 보도 뉴스에 의하면 임금 노동자 우리나라의 과반수가 비정규직입니다. 이들의 임시직 임금은 126만 원, 일용직은 한 달에 155만 원 받습니다. 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억 원을 벌기 위해서는 155만 원을 모두 모아도 64개월, 5년 4개월이 걸립니다. 서민아파트 16평형을 지금 4년 동안 오른 가격이 4억 3천만 원인데 그 오른 가격만 커버하기 위해서 20년 동안 꼬박 모아야 됩니다. 그리고 16평형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는 549개월, 45년이 걸립니다. 또 학생들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입니다. 열심히 대학에서 공부하고 졸업합니다. 바로 실업자가 됩니다. 일하고 싶어도 직장이 없습니다. 이 얘기는 이들에게 돌아가는 몫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 사회의 분배와 분업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 모두 열심히 사회분업에 참여했는데 노동자로, 학생으로, 교수로, 그 다음에 의사로, 시장 사장으로, 연구원으로, 운전사로, 환경위원으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누구의 몫은 얼마인데 내 몫은 이것뿐인가? 주택과 관련해서는 아까 얘기했으니까요. 직업과 관련해서 대장동 공사 현장의 일용 노동자는 5년 동안 죽도록 일해서 1억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김만배, 유동규는 뇌물, 배임 등 범죄를 이용해서 아직 재판 중이니까 확정된 건 아닙니다. 다만 구속영장에 일부 드러나는 것으로 추측하는 겁니다. 5년 동안 8천억 원을 벌었습니다. 요즘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해서 돈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서 게임에 들어선 사람들, 어쩔 수 없이 들어간 사람들, 그리고 너무 돈이 많아서 세상이 지루해서 게임에 들어선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빈부격차의 현실, 그리고 승자도식식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현실이고요, 전 세계인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공감하는 겁니다. 분노의 감정에 공감하는 겁니다. 분노는 불공정에 대한 감정입니다. 부정의에 대한 감정이고요. 희노애락은 사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소인만 분노하는 게 아니고요. 군자도 분노합니다. 다만 분노의 대상이 다릅니다. 소인은 자기 개인의 손실에 분노하고요. 군자는 공동의 불공정에 분노합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을 보면서 느끼는 분노, 4년 동안에 아파트 값을 2배로 올리는 정치에 대한 분노, 이거는 소인의 분노가 아닙니다. 정의의 감정이고 군자의 감정입니다. 공정의 감정이고요. 불의는 참을 수 있어도 불이익은 참을 수 없다는 소인의 가벼운 감정이 아닙니다. 단순히 불이익을 참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불이익이 불공정하고 부정의하기 때문에 분노하는 것입니다. 이제 쟁점이 드러납니다. 그럼 우리 사회에서 무엇이 공정이고 정의인가 합니다. 인용하겠습니다. 정의 문제가 무조건 옳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이웃에 대한 관계에서 생각해야 된다. 정의는 함께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눌 수 있는 것들의 분배에서 성립한다. 이러한 분배에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지 않은 몫을 가질 수 있고 동등한 몫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입니다. 그는 사회 구성원 각자에게 좋은 것 또 나쁜 것을 어떻게 공정하게 분배할 것인지가 정의 문제임을 분명하게 말한 철학자입니다. 우리나라 헌법도 같은 생각이죠. 대한국민이 우리들 자손의 안정과 자유와 행복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설립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각자의 영역에서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고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는 삶을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국가가 하라는 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학생으로, 직장인으로, 공무원으로, 의사로, 운전사로 등등등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는 지석자는 직장을 찾기 위해서 죽으라고 노력합니다. 이제 질문입니다. 국가가 하라는 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직장을 다녔는데 또 구하고 있는데 내 몫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총소득 2천조, 1인당 국민소득 3,762만 원 중에서 나의 공정한 몫이 무엇이냐는 질문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에 관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떤 분배가 공정이고 정의인가? 어떻게 분배하는 것이 올바른가? 이 쟁점을 생각해보면 이를 완벽하게 설계한 이론은 아직 없습니다. 정의 철학자들 얘기를 다 들어봐도 헷갈리기만 합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우리 김 장관님 말씀하셨죠. 마이클 샌델이 쓴 정의란 무엇인가 책을 읽으면서 대부분 사람들이 느꼈던 감정은 혼란입니다. 남에게 원하지 않는 걸 나에게 원하지 않는 걸 남에게 하지 말라. 또 중용이 정의다. 또 악을 악으로 갚아라. 선은 선으로 갚고 또 이데아에서 정의를 찾을 수 있다. 자연법에서 신이 말하는 것 또는 실정법 자체가 정의다. 인간의 본성 자체를 찾자. 정의감에서 정의를 찾을 수 있다. 실천이성 보편법칙
마지막엔 자유의지에서 정의를 찾을 수 있다라고 다양하게 설명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러한 철학자들의 논의를 보면 현실의 고민은 깊습니다. 저 자신도 힘들었어요. 미궁 속에서 헤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헤매야 될까? 질문의 방향을 돌려보았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궁극적 본질적인 질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현실에서 실제로 적용하는 정의, 실제로 분배하는 방법이 뭐냐라는 질문입니다. 실제 이 법이 현실에서 구현한 정의, 사람들이 지금까지 실제로 시행하는 정질서는 무엇일까? 실제 이 법은 내 것을 어떻게 분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죠. 다행스럽게 이런 질문 속에서 실제 이 법이 정한 정의 구현 방법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두 종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는 구성원들이 개인적으로 서로 교환하고 거래하는 방식으로 분배하는 방식이고요. 다른 하나는 구성원들의 의견을 단체적으로 국가가 전체로 모아서 공동체적으로 분배하는 겁니다. 전자를 우리가 자유주의라고 하고요. 후자를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매매를 한다거나 임대차, 고용 등 상업적인 거래는 개인 거래 분배 방식이고, 조세를 부과하고 토지를 수용하고 도로를 건설하고 항만 등을 건설하고 최저임금을 설정하고 건강보험제도를 만드는 것, 이런 건 공동체적 분배 방식입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구성한 법률 체계가 딱 그겁니다. 사법과 공법밖에는 없습니다. 사법은 개인들이 각자 개별적으로 서로의 권리를 네 것 내 것이죠. 그걸 변동하는 관계이고요. 공법은 국가가 공동체적으로 일방적으로 권리 관계를 분배하는 방식입니다. 개인 거래는 각자가 결정하는 분배, 사법에 의한 분배죠. 서로 동등하니까 각자 서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간단히 6페이지 꼭대기 자유주의적 분배이고요. 그 다음에 개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시장이라고 그러니까 이것을 시장주의라고 합니다. 공동체적 분배는 국가가 일방적으로 행하는 분배입니다. 국가가 공공주체로서 구성원들의 분업, 재화,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결정합니다. 분배 결정을 개인 이기주의에 맡기기보다 공동체적으로 결정하면 더 정의로울 것이라는 이런 생각입니다. 공동체적 분배는 예전에 군주제도 그렇고 독재의 방식도 있지만 오늘날 국민주권사회에서는 민주주의에 따라서 공동체 분배하게 됩니다. 이처럼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죠. 공정과 정의가 현실에서 구현될 때는 자유주의 또는 민주주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둘로 압축해놔도 어려움은 있어요. 둘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할까? 서로 혼합할 수 있을까? 혼합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혼합할까? 이 논의는 오늘날 정치 논의의 핵심 주제입니다. 국가가 정권이 정치인이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논의가 바로 이 자유주의, 민주주의의 논의입니다. 이 논의에서 특히 주의할 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분법적 강요입니다. 상대방에게 이것 아니면 저것을 선택하라고 요구해요. 겉보기에는 이분법적 선택은 논리적인 것처럼 보이고 명쾌한 결론이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해서 그럴듯해 보이죠. 또 실제로 이분법적 논의가 필요한 분야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법적 논의는 내 편을 가리기 위한 전략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택지가 다양한데도 굳이 이분법을 강요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엄마가 좋으냐 아빠가 좋으냐라고 하는 질문이죠. 아이는 본능적으로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한다고 순간 착각해버립니다. 그러나 아빠와 엄마를 동시에 좋아할 수도 있고요. 동시에 싫어할 수도 있고요. 아빠는 60%, 엄마는 80% 좋다. 뭐 이런 식의 다양한 선택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국민은 이런 이분법적 전략에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이분법이 절대적 구분인 것처럼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공정정의 분배 문제에서 우리는 종종 이분법을 강요당합니다. 자본주의가 좋으냐, 공산주의가 좋으냐, 자유주의 할래, 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할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강요를 받습니다. 그러나 공정정의 분배는 자유주의, 민주주의 이런 것은 이분법 논의 대상이 아닙니다. 조금 더 생각하면 다른 대안이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사회국가주의, 사회복지주의, 사회복리주의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회국가주의는 자유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민주주의로 공동체적 결정을 통해서 자유에 대해서 규제와 조정을 하자는 겁니다. 자유주의 장점과 민주주의 장점을 모아서 공정한 국가, 정의로운 국가를 만들자는 거죠. 우리나라 헌법도 사회국가주의 헌법입니다. 119조에 보게 되면 1항에서는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라고 하고요. 2항에서는 국가는 블라블라주의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국가가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왜 사회국가주의인가? 인류의 역사가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류 역사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자유주의만으로는 자유주의만으로 정의질서를 만들면 봉건 사회로 귀결합니다. 민주주의만으로 정의질서를 만들면 독재 국가로 귀착됩니다. 이 부분에 관한 어떤 논리적인 제 책이 아직 안 나왔는데 곧 나오기를 법을 왜 지켜라는 책을 제가 이제 썼는데 그 부분에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럼 그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위에서 보았듯이 우리 헌법은 지금 우리나라를 사회국가주의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공정과 정의에 관해서 자유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민주주의를 예외로 하겠다는 거죠. 자유주의가 뭔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유주의는 좋은 겁니다. 일단 사람들이 스스로 원하는 것, 필요로 하는 것을 자유롭게 각자 결정하고 행동하고 거래하는 겁니다. 각자의 자유를 존엄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데서 시작하고요. 스스로 원하는 것을 내 몫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자유주의는 민주주의보다 우월합니다. 그래서 자유주의가 원칙입니다. 그러나 자유주의는 본질적 한계가 있습니다. 자유주의는 각자 개인의 이기적 본성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자유주의만 고집할 경우에 국방, 치안, 도로 건설, 통신 등 사회 공공의 재화 서비스를 공급할 사람은 없습니다. 만일 공급한다 하더라도 아주 비싼 가격으로 독점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급할 것입니다. 인천공항도를 보게 되면 쓸데없이 가격이 비싼 걸 알 수 있겠죠. 또한 자유주의는 특히 사회적 약자들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자유로 인한 시장이 대부분 독과점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을 돌아봐도 시장이 다 독과점입니다. 핸드폰, 자동차 시장이 독과점이고요. 백화점, 인터넷 거래 등이 유통시장이 독과점이고요. 누구든지 이렇게 대부분 시장이 독과점이라는 것은 가격을 사실상 강제받는다는 것을 뜻하고요. 결과적으로 빈익빈 양극화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독과점이 모두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헌법은 사실 독과점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게 자유라고 말합니다. 개별적인 어떤 바람직한 독과점을 통해서 개인과 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이죠. 그게 자유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22조에 보면 저작자, 발명가에게 특허권도 독점하라는 거죠. 또 실용실험권, 저작권 등등을 독점하라는 뜻입니다. 119조 1항에서 말하는 자유와 창의라는 것이 기술 개발 또는 시장 개척을 통해서 독점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한편 독과점에는 나쁜 독과점도 있습니다. 대신에는 폭력, 기망, 뇌물, 시장 지배적 힘, 경제적 남용, 기타 부당한 힘으로 조성된 독과점 시장이 있습니다. 이런 독점의 경우에는 다른 주체들을 착취하는 형국이 되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소작계약이죠. 과거 조선 말기 일제 소작계약은 서민대중의 삶을 짓밟았습니다. 소지 독점을 이용해서 소작인에게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했던 거고요. 그 역사적 경험이 우리 헌법에 남아 있습니다. 농지의 소작 제도는 금지된다. 절대로 허용 안 된다는 거죠. 이처럼 자유주의 시장주의는 논리적 현실적으로 태생적 한계가 있습니다. 공공재 공급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불공정하니까 빈익빈 부익부로 인해서 생존권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날 민주주의를 봅시다. 오늘날 민주주의가 해야 될 건 뭐냐. 이러한 자유주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분배를 하는 거죠. 공공재를 직접 공급하고 또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공급을 하고 그 다음에 시장 경제에 대해서 규제하고 조정하는 겁니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마냥 좋은 건 아니죠. 그 민주주의는 스스로 한계와 위험성이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공동체 전체로서 하나의 결정을 하기 때문에 모든 국민의 개별적인 욕구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 결정은 누군가에게는 유리하고 누군가에게는 불리합니다.
게다가 국민의 수가 지금 우리처럼 5천만 정도 되게 되면은요, 민주적인 의사가 왜곡되기 쉽습니다. 특히 간접민주주의에서는 그렇습니다. 공산주의 파시즘 국가가 다 민주주의 국가인데요, 다 독재로 귀결됐습니다. 아주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민주주의의 과제는 민주주의의 한계와 위험성을 극복하고 바람직한 민주주의가 되기 위한 제도를 어떻게 찾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이고요. 사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제 전공이 헌법이기 때문에 할 말이 많은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걸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국가의 과제에 관해서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밝히는데 국가의 기본 과제는 3가지입니다. 첫째는 공공재를 공급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회적 시장 경제 질서를 확립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쁜 독과점에 대해서 규제와 조정을 한다라는 거죠. 이들 여러 가지 국가 과제를 이 자리에서 또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오늘날 현재 대한민국에서 시급한 공정과 정의가 무엇인가에 대한 소견을 말하고 싶습니다. 공정정의에 목마른 국민, 생활고에 찌든 많은 서민 대중, 하루하루의 삶이 아슬아슬한 국민의 삶, 이들이 바라는 공정은 무엇일까? 이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다면 먹고 살게는 해줄 만큼 내 몫을 주세요 일 겁니다. 먹고 산다는 게 뭘까라는 거죠. 국가가 뭘 해줘야지 국민이 먹고 사는가? 이 질문에 막연해 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우리 헌법은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써놓고 있습니다. 그게 기본권 조항입니다. 기본적으로 사람한테 살아가는 데 필요한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거죠. 제가 분류해 보니까 한 30가지로 분류됩니다. 하나는 육체의 부분이고요. 하나는 정신이고요. 또 하나는 사생활 부분이고요. 또 마지막은 재산입니다. 이런 것이 있어야지 살아갑니다. 이 기본권은 헌법은 2가지 관점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각자가 가진 그 기본권을 자유권으로 보장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자유주의, 시장주의, 독과점 결과로 사회적 약자로 전락한 경우에 그 국민에게 기본적인 인간다운 생활을 할 정도의 먹고 사는 수준의 삶은 보장하겠다는 생존권 쪽으로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육체에 관해서 조문들을 제가 좀 날과했어요. 육체에 관해서는 먼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그 다음에 36조에 관해서는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정신에 관해서는 각자 자유롭게 공부하면 된다. 자유를 가진다. 그러나 또 한편은 균등한 교육을 받아야 된다. 국가를 보장하겠다. 사생활은 사생활의 자유가 있다. 16조에 주거의 자유가 있다. 그러나 35조에서는 쾌적한 주거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줘야 된다. 생존권적이죠. 재산권에서는 재산권이 보장된다. 그러나 그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대칭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오늘날 대한민국 현실을 살펴보면요, 육체에 관해서는 대한민국 최고입니다. 대한민국 건강보험 세계 최고입니다. 오바마가 그렇게도 부러워했던 건강보험입니다. 우린 그걸 가지고 있고요. 미국은 그걸 못했습니다. 미국에서 맹장 수술 한번 잘못하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나옵니다. 정신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교육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 내용은 제가 볼 때 좀 불만이 많습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더 중요한 게 지금 3번째 사생활에 관한 겁니다. 사생활과 관련해서 국가는 쾌적한 주택을 공급해야 됩니다. 주택은 자유주의, 시장주의에 내맡겨둘 재산이 아닙니다. 헌법에 그렇게 규정을 그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120조, 122조, 그 다음 페이지 볼까요? 35조까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헌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실은 집 없는 국민이 전체 국민의 50%입니다. 집 없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들이 2년마다, 지금부터는 4년마다죠, 집값, 전세보증금, 월세를 올려줘야 할 걱정, 메뚜기처럼 쫓겨다녀야 할 시름에 놓여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4년 사이에 2배나 뛰어오른 주택가격, 또 대장동 개발로다가 공권력을 이용해가지고 8천억이나 이득을 챙겨, 이런 주택 불공정이 국민을 분노케 하는 겁니다. 국민은 알고 있습니다.
헌법에 따라서 내가 쾌적한 주택을 내 몫으로 분배받아야 된다. 그리고 국민은 국가에게 질문합니다. 국가는 지금 뭘 하고 있냐라는 질문이죠. 이런 점에서 주택은 오늘날 대한민국 공정의 핵심 과제이고 핵심 쟁점입니다. 새로운 정부가 국가 공권력으로 해야 할 급선무입니다. 일자리도 구하지 못한 청년들이 소위 영끌로 빚더미에서 주택을 매입하는 현상은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대안이 있냐? 있다고 봅니다. 부동산 문제에 정통한 경실련 활동 15년 이상 참여한 저 개인으로서 소견은 이렇습니다. 국가가 공공전세 아파트를 무제한 지어서 공급하면 됩니다. 국가가 굳이 지금처럼 주택시장 전체에 개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강남 아파트 집값을 잡는 건 국가가 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 부분은 시장에 맡겨두면 되고요. 국가는 헌법이 써놓고 있는 자신의 과제를 수행하면 됩니다. 사회적 약자가 편히 들어가서 쉴 수 있는 주택을 무제한 공급하는 겁니다. 10평대가 아니고요. 20평대, 30평형 아파트를 무제한 공급하면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분양이 아니고 전세입니다. 우리나라 예산 초기 한 20-30조만 투자하면 그 다음부터 무제한 반복해서 더 이상 예산 투입 안 하고 무제한 공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혹시 질문 나오면 그때 좀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제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자산과 관련해서는 기본소득이 논의되는데 이게 이제 현재 사회복지제도와 맞물려 있어서 좀 규칙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논의가 길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논의를 생략합니다. 자, 맺겠습니다. 이 정도면은 대한민국의 공정에 관한 기조 강연으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어지는 다른 발제자분들의 의견, 즉 경제의 공정, 정치의 공정, 사회의 공정에 관한 의견을 들으시면서 비판적으로 대화하고 토론하는데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사족을 붙여봅니다. 우리 그 김대환 장관님 말씀하신 거 비슷하네요. 공정과정에는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공정과정에는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하나로 정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이 끊임없이 찾아가는 것이고요. 늘 깨어서 노력하는 만큼 얻어지는 겁니다. 왜 우리 대한국민이 함께 잘 살아야 하는지, 또 미국과 중국이 으르렁대는 상황 속에서 대한국민이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지에 대한 공동의 문제의식, 필리핀 부익부 양극화 문제를 푸는 것이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국민 전체의 운명, 내 자식의 운명이라는 공동체의식을 가질 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공정과정을 무시한 채 나 홀로 잘 살겠다고 했을 때 전쟁 없이 일본 제국주의의 나라를 빼앗긴 결과를 초래했던 100년 전의 역사적 교훈을 새겨야 됩니다. 저희 강연이 대한민국 공정과 정의를 돌아보고 대화와 토론의 소재가 되길 바라면서 이만 마칠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황 교수님의 기조 강연이었는데요. 저 포럼 몇 차례 가봤는데 이렇게 달리면서 귀에 쏙쏙 들어오는 기조 강연 잘 듣기 어렵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질문은 몰아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제에 앞서서 저희가 놓친 분이 있어 잠깐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전 장로회 통합축 증경 총회장이셨고 서울교회 담임 목사이신 손달익 목사님 지금 계신가요? 가셨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총연맹의 전략기획팀장이신 조근식님 계신가요? 네, 고맙습니다. 제가 놓쳤습니다. 그리고 전 C채널 회장이신 김관상님 하셨군요. 그리고 제가 아까 김호 위원장님께 아무리 진행자가 멋대로 할 수 있다고 그래도 저희 NGO 신문의 공동 대표를 맡겨버렸는데 아닙니다. 대표님은 우리 김 대표님이 아니시고 오늘 행사의 공동 대표 역을 해주시는 김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님이시라는 거 정정해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정치 분야 발제를 이어보겠습니다. 예, 아주 거의 수식어가 됐죠. 달림은 영창으로 대전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신 여전사 김소연 변호사의 발제입니다. 약 한 분당 15분 안팎의 시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전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소연 변호사입니다. 이게 발제문에 법무법인 법수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전에 2년 전까지 근무했던 곳이고요. 네, 그냥 개인 사무소 혼자 개업해서 작년에 달림은 영상으로 현수막 걸쯤에 저도 개업을 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작년 추석 때 제가 국회의원 총선거 나갔던 지역구인 대전 유성을에서 당협위원장에 있으면서 추석 인사로 너무 당에서 내려온 그 현수막이 너무 재미가 없고 너무 똑같고 그래서 당에서 내려온 것들은 그냥 형식적으로 몇 개 걸고 제 나름대로 이제 예쁜 그림도 그리고 달도 그리고 밑에 가재와 붕어와 개구리를 그려서 네, 따뜻한 개천에서 하늘만 바라보고 이렇게 달리 보면서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을 풍자해서 그 한가위 마음만은 따뜻하게 달리는 영상으로 이렇게 걸었거든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가족들 만나지 말라고 대전시장 같은 경우는 불효자는 웁니다가 아니라 불효자는 옵니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끼리의 단절을 조장하는, 사실상 조장하는 이런 코로나 핑계로 이런 가족끼리의 단절을 조장하는 분위기여서 또 모이면 서로 신고하고 이러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분위기를 보고 그냥 우리 시민들, 대전 시민들 위로라도 해주고 싶어서 그렇게 걸었다가 네, 진중권 교수를 비롯한 많은 그 프로 막말러들이 저보고 막말이라고 네, 퇴출시켜라 이래가지고 제가 자진해서 당협위원장 자리를 사퇴했었고요. 제가 그 달림은 영상으로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저는 민주당 그 출신 박범계 법무부 장관께서 자기가 발탁이라고 해야 되나 대전에서 활동하는 워킹맘 변호사인 저에게 일방적으로 시의원 선거를 나가달라고 부탁을 해서 정치판에 발을 처음 들였던 당사자이고 정치에 대해서 사실 크게 잘 몰랐습니다. 특히 이념이나 역사에 대해서는 정교조 세대에 어떻게 그루밍 당한 전형적인 그냥 바보 같은 그냥 워킹맘 변호사였는데요. 정치판에 들어가면서 민주당 그 공천을 받는 과정들이나 이런 과정들에서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저에게 여성단체 출신들이 제가 박범계의 세컨드여서 공천을 받았다라고 소문을 내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소문낸 대전 여민의 대표 출신 비례대표 시의원을 고소해서 현재 형사처벌 벌금 500만 원 받고 항소심 중에 있고요. 이런 부분들 저는 용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성들을 여성에 비하하는 행태를 보고 또 시민사회라는 곳들이 지금 오늘은 시민사회 원조인 그 정경련 이렇게 경실련에서 이렇게 저를 이렇게 좋은 자리 오라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제가 본 민주당 친화적인 시민사회가 그냥 시민들의 혈세만 뽑아먹고 말이나 돌리고 정치인들에게 훈수질하면서 이렇게 가스라이팅하는 모습들을 좀 선거 기간 중에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현수막을 딱 걸었더니 예비 후보로 현수막을 딱 걸었더니 이제 박범계 측근들 최측근들 전 비서관과 당시 시의원이 접근을 해서 권리금 1억을 달라고 그냥 대놓고 요구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느낀 게 박범계가 발탁해서 탄생했으니까 사실 시의원 나가는 게 크게 저에게 이익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민주당 사람들에게는 제가 무슨 신데렐라를 만들었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무임승차 아니냐 하면서 1억을 권리금으로 달라고 하는데 제 입장은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옆에 교수님 계시지만 심지어 판례를 찾아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너무 당당하게 욕을 해서 공직선거법이 혹시 바뀌었나 찾아볼 정도로 기가 막히게 쫓아다니면서 욕을 했고 그 과정에서 저랑 같이 선거를 치렀던 과일장사 출신의 정말 훌륭하신 구의원 후보님께서는 4천만 원을 뜯기고 당선 무효가 되셨고 저는 끝까지 거절하고 최측근 2명 구속시키고 민주당에서 곧바로 제명됐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박범계 장관은 저에게 자기의 명예가 훼손됐다면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했었는데 항소심까지 전부 다 기각되고 원고 전부 패소로 해서 확정이 됐고요. 이 일이 사실은 훨씬 더 큰 일이었는데 작년에 달리는 영상으로 때문에 저는 이제 막말하는 전사로 이렇게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하나만 더 자랑하자면 여기 이렇게 교수님도 계시고 해서 최근에 우리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윤미향과 그 남편 김삼석이 기자들 전체 고소해놓고 댓글러들 일반인들까지 다 고소를 했고요. 또 조국 전 장관께서도 언론인들에게 하나하나 따박따박 고소를 했었는데 그 중에서 최초로 제가 아마 이겼을 겁니다. 얼마 전에 펜앤마이크 기자를 조국이 고소했던 사건 1년 만에 기소되고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했었는데요. 제가 16시간 변론을 하고 배심원들에게 판결해서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자랑이기도 하고 저는 현장에서 이렇게 정말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막말 이미지 붙여서 이렇게 전개해서 자꾸 퇴출하려고 해서 눈물이 납니다 진짜. 오늘 이거 불편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교수님께서도 기조 발제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제 대한민국의 공정에 관한 내용인데 지금까지의 공정은 어떻게 보면 부익부 민익빈 그리고 또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를 해야 된다는 방향성 이런 구조로 이제 갔던 게 맞는 것 같고 앞으로도 계속 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면을 저는 자꾸 들여다보게 됩니다. 어릴 때부터 좀 말대꾸하고 삐딱선 타는 게 습관이 돼 있어가지고 자꾸 이 기울어진 어떤 일방적인 그 헌법에서 나오는 어퍼머티브 액션이라고 하는 인위적인 어떤 공정을 추구하다 평등을 추구하다 보면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오늘 이제 정치 분야 발제로 제가 두 가지를 놓고 고민을 했거든요. 이제 발제는 막상 한 5분밖에 못할 것 같은데 청년 정치의 폐해를 좀 말씀드리려고 했었고 또 하나는 페미니즘의 폐해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두 가지 다 우리가 공정의 이름으로 정치 분야에서 그동안 여성 정치, 청년 정치 지금으로부터 약 한 10년 전부터 아주 광풍이 불었던 분야들입니다. 여성 정치, 청년 정치 모든 정당이 너나 할 것 없이 여성 남녀 동수 정치를 하자 또 청년 정치, 청년을 앞세워라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제가 우연하게 어쨌든 지방의원으로 일을 하면서 느낀 게 있다면 전부 다 허상이다. 그렇게 상징성을 가지고 정체성 정치로 입문한 여성 정치인들이나 청년 정치인들 치고 그 몫을 하는 사람들을 본 적도 없고 무엇보다 그들을 정치판으로 이끈 나름의 기득권들은 그들을 이용할 생각만 하더라고요. 나는 여성 정치를 이렇게 도와주고 있다. 나는 청년 정치를 도와주고 있다. 이런 상징적인 활동만 할 뿐 전혀 공정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그 여성 정치, 청년 정치 그리고 하나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인권, 환경 여러 가지 있지만 세 가지 정치 분야에서 세 가지 약자파리가 있다면 여성 약자, 청년 약자, 최근에 호남 약자 이렇게 성별과 세대와 지역을 가지고 일부러 인위적으로 선을 그어서 구분을 하면서 약자라고 규정을 해놓고 정치에 이용하는 이런 행태들이 보이는데요. 청년이 언제부터 약자였는지 여성은 약자였다고 분류되기 마련인데 제가 81년생인데 저희 세대는 차별받고 크지 않았어요. 저희 집만 해도 제가 큰딸이고 남동생 있는데 저희 부모님 훨씬 더 딸을 귀하게 여기고 키웠고 고기 반찬 제가 더 많이 먹고 컸고요. 그냥 가풍마다 좀 다를 뿐이었지 가부장적인 집이 있고 또 딸바보들이 있고 이럴 뿐이지 사회적인 문화가 여성을 약자로 규정하거나 약자화하는 일들은 전반적으로 이제 많이 규정이 됐다. 그리고 또 아까 오전에도 제가 이제 우연히 다른 토론을 하고 왔는데
이제 그쪽에서 선생님들께서 이제 60대 선생님들께서 그래도 이게 지금 젠더 갈등이 너무 심한데 지금 2030 이대남들이 느끼는 페미니즘 광풍에 대한 반대 의견들, 역차별의 호소나 이에 비추어서 60대, 50대들은 그래도 여성들이 좀 피해를 많이 봤으니까 좀 구별해서 봐야 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이대남들 지금 대선 공약까지 나오게 만든 역차별의 원인이다. 5, 60대들이 경험한 어떤 사회적 차별을 왜 그것으로 만든 인위적 공약들을 우리 젊은이들에게 강요하느냐라는 게 첫 번째 문제였고, 두 번째는 약간 다르게 생각해서 과연 50대, 60대들 여성들이 차별을 받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 것들이 뭐 순기능도 분명히 있었지만 굉장히 과장되고 왜곡돼서 저희 세대를 그루밍했거든요. 저희는 민주화 운동은 무슨 성역인 줄 알았습니다. 대단한 386들은 엄청난 신인 줄 알았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민주화 운동 세대의 운동권 1세대 여성들이 만든 게 여성 운동이었는데 과연 그 당시에 여성들이 그렇게 차별을 받았느냐, 저는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54년생 동갑내기 부부인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 저희 아빠가 일생 동안 경찰 공무원 외벌이로 열심히 돈 벌어 담배값 빼고 다 갖다 줬는데 저희 엄마 집에서 편하게 놀면서 큰 소리 치고 통장 다 가지고 일 다 저지르고 아빠가 빚 갚아주고, 정말 지금도 저희 아빠 힘들게 살고 계시거든요. 집에서 빨래 설거지 다 하시고. 근데 이것은 진짜 우리나라 여성들이 과연 진짜 그렇게 힘들었냐, 일부 노동운동을 하는 분들 중에서 근로 관계에서 있어서의 핍박이나 업무상 뭐 위력이나 이런 범죄에 준하는 또는 범죄 영역에서 있었던 사례들을 가지고 일반화하는 것이 과연 우리나라 문화에 맞느냐. 조선시대 문화가 있고 다 문화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유교적 관습이 남아서 일부 과부장적인 어떤 문화가 있었다고 해서 그것을 여성 차별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제가 볼 때는 그것도 경제학적인 개념에서 보면 거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밖에 나가서 돈을 벌고 위험 부담을 안고 일을 한 만큼 안전한 생활을 하게끔 만들어주고 그 대신 집에서 집안일을 하고 또 통장 관리를 하고 여러 가지 나름의 합의된 관계고, 그것에 불공정을 느꼈을 경우 얼마든지 이혼을 할 수 있고 또 범죄 피해자가 되면 신고를 해서 피해 구조를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교육이나 정확한 권리의식을 심어줄 이런 바른 방향의 페미니즘으로 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끊임없이 피해자로 정체화하고 82년생 김지영 영화나 소설을 통해서 어머니들이 느끼는 어떤 법적, 도덕적 이런 어떤 문제점이 아니라 개인적, 자의적 불편함, 심리적으로 괜히 불편하고 짜증나고 우울한 거, 이런 것들 가지고 전반적으로 내 불편함을 감수하기 위해서 니네 남성들이 더 불편해야 돼 라는 것을 강요하는 문화가 과연 바람직하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으로서 예를 들면 미투 사건, 안희정 사건에 대해서 성인지감수성이나 여러 가지 법적 용어, 불명확한 용어들이 형사재판, 명확성의 원칙과 죄형법정주의, 증거재판주의 전부 적용돼야 하는 그리고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형사재판에서 이 페미니즘 광풍 때문에 판사들이 눈치를 보고 정말 피해자의 진술 하나만으로 느낌적 느낌, 자의적 느낌으로 판단하는 게 과연 인권에 부합하는, 인권을 지키는데 부합하는 결론인지에 대해서도 현장에 있는 변호사로서 정말 큰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바로 잡으려면 모든 형사재판을 할 경우에는 성범죄라고 해서 특별 취급하지 말고 피해자에 대해서 무슨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전부 비공개 재판을 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이 아예 이제 보장이 안 됩니다. 제가 발제 자료에 이제 드러냈었는데요. 여기 13페이지 보시면 성인지감수성 판결, 법무부와 대검찰청 성폭력 수사 매뉴얼 개정, 여성폭력 방지 기본법 등 남성을 상대로 성범죄 사실 계속 만들기. 그러니까
그러니까 걸렸다 하면 무조건 방어도 못하고 억울함을 호소도 못하고 억울함을 말을 하면 무고로 고소하면 2차 가해 백래시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진짜 현장에서 변호하는 변호사 입장에서 기가 막힌 일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성폭력 무고 사건에서 진짜 완벽한 무고 사건들 많이 있거든요. 거짓말 범죄들. 근데 무고 수사를 할 때 성폭력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때까지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고소한 것이 무혐의가 나올 때까지 수사를 일체 중단한다는 매뉴얼이 개정되어서 전국 경찰청에 배포가 되어 있고 이것도 여성계의 그 시민단체들이 계속적으로 여성운동을 통해서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이것은 우리 명백히 헌법 위반입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20대 국회 최악의 입법이 여성만을 위한 여성폭력 방지 기본법인데요. 이 기본법이라는 이름의 법들은 어떤 선언적인 의미를 갖는 법인데 사실은 뭐 말도 안 됐거든요. 여성폭력 방지 기본법.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성별과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해서 차별하지 않게 되어 있고 각종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양성평등 여러 가지 법안들에서 구석구석 차별을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성폭력 방지 기본법이 통과돼서 이제 성범죄 무고가 급증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현행 성범죄 사법체제의 문제점은 뭐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무죄 추정의 원칙이나 증거재판주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무시하게 되어 있고요. 성범죄에 대해서 특히 강간이나 이제 강제추행 같은 경우 원래 그 폭행협박이 구성 요건이고 폭행협박은 최하위로 해석을 했었는데 정말 전격적으로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이내에 다 변한 게 심리적인 어떤 폭력이나 묵시적인 어떤 외압 상태까지도 전부 다 폭력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건을 폭행협박이 아니라 의사에 반한다. 의사에 반한다는 것을 어떻게 형사처벌의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까? 의사라는 것을 그때그때 또 생각도 달라질 수가 있고 이런데 이런 어떤 주관적 내심, 자의적 판단 가해자의 고의를 검사가 입증해야 되는데 피해자의 주관적 느낌으로 정해버린다. 네, 이런 형사적인 문제가 있고 가장 진짜 최악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최근에 국민참여재판에서 그 성범죄가 무죄 나오는 확률이 많이 높거든요. 왜냐하면 배심원들이 판단할 때 일반 법감정으로 봤을 때는 누가 봐도 무고인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법원에서는 약간 관습적으로 이제는 아예 여성계 아줌마들이 앞에 법정 모니터링 한다고 앉아서 감시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판사들이 진짜 실제 판사님들 말씀이세요. 너무 압박이 심하다고 해요. 그런 상황에서 그냥 피해자가 난동 피우고 똑같은 짓을 2번, 3번만 하면 진술의 신빙성 인정해서 그냥 바로 유죄를 선고하는데 그에 반해서 국민참여재판을 하면 배심원들이 변호인들의 구두 진술과 구두 변론과 증인신문 과정을 전부 다 지켜보고 무죄를 판결을 합니다. 그랬더니 또 여성계가 나서서 어떤 압박을 했는지 민주당 통제의원이 이런 걸 법안을 발의해서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심원단들이 처음에 배심원 교육을 받을 때 성인지감수성 교육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은 배심원은 예단을 갖고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재판 중에 아무 누구랑도 외부와 접촉도 할 수 없고 그런데 성인지감수성 교육을 받고 들어와서 일단은 유죄의 예단을 받고 시작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유가 발의한 이유가 뭐냐면 2차 가해 우려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국민 배심원들은 법정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질문도 쪽지에 적어서 하거나 아예 안 하거든요. 하루 종일 10몇 시간 동안. 그런데 무슨 법정에서 2차 가해를 하는지 알 수 없는 이유로 이렇게 마지막 어떻게 보면 희망인 국민참여재판까지도 사전에 예단을 주겠다. 우리나라 남성 청년들은 이런 상황에서 페미를 반대한다라는 또 극단적인 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달았습니다. 이 부분들은 정치권에서
지나치게 여성 우대를 하고 지나치게 청년 우대를 하고 지나치게 호남을 우대하고 이런 어떤 약자파리 정치인들이 만들어 놓은 운동장입니다. 이 부분들은 반드시 교정을 해야 되고 저희 청년 여성들도 제대로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청년 여성들도 이런 인위적인 어떤 상황에 그다지 감사해하지 않고요. 실제로 여성단체 일부 간부들이나 정치권 여성 운동을 기반으로 정치권으로 나가겠다는 일부 여성들에게만 특혜가 돌아가는 이 상황에 대해서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김소영 변호사의 발제였습니다. 딴 건 모르겠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남성이었거나 혹은 결혼을 해서 남편이나 아이가 있거나 하지 않은 싱글인 여성으로 당하지 않아도 될 수모를 당했을 때 과연 페미니스트들이 무엇을 했었던가? 말하기 좋아하고 뭔가 주장하기 좋아하는 그분들이 무엇을 했었던가를 생각해보면 오늘 얘기하시는 문제의식과 어느 정도 맞닿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소영 변호사께서는 아까 너무 막말로로 속상하다고 얘기하셨는데 온몸으로 적의 화포를 감당해본 전사이기 때문에 저는 훈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경제 분야의 발제를 듣겠습니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의 수석연구원을 역임하셨고요. 현재 시장경제연구소장 그리고 아시아투데이 논설실장을 함께 겸하고 계신 김희석 박사님의 발제가 있겠습니다. 박수를 맞으세요.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이석입니다. 앞에서 그 황도수 교수님께서 워낙 크게 얘기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도 뭐 몇 가지 큰 갈래에서는 그 황 교수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예컨대 그 공공의 우리가 세금을 내서 공동체 전체의 문제를 결정할 때 그때는 반드시 그 다른 적당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다수결이라든가 뭐 그런 방법을 취해야 하고 또 각자가 알아서 해도 되는 문제에서는 공공의 그 결정을 강요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죠? 예컨대 아이스크림을 먹을 것인가 우유를 사 먹을 것인가 그걸 갖다가 투표를 해서 한 가지로 모두에게 할 필요는 없을 거고 그런 문제는 아니면 세금을 이번에 어느 정도 걸을 거면 그걸 어디에 쓸 거냐 이런 문제들은 아니면 뭐 아파트 공동체에 지금 있는 돈을 가지고 울타리를 고칠 것이냐 아니면 조경을 더 잘할 것이냐 뭐 애들 노는 놀이터를 고칠 것이냐 이런 문제는 공공의 결정을 따라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으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걸려 있고 또 방금 아까 지적하셨듯이 다수결로 하면 자기의 생각과 다른 일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이 강요도 한다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걸 적절하게 잘 분야별로 잘 맞춰야 한다. 여기에 동의를 하면서 오늘 드릴 말씀은 경제 분야지만 사실은 경제 분야에서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래라는 것은 물건의 거래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거래되는 것은 재산권입니다. 그걸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한 번에 끝나는 소비재가 아닌 뭐 생산 수단이라든가 토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용하는 방법이나 수익이나 임대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실은 그 재산권을 거래한다고 보는 게 더 적절할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 경제지만 그 재산권의 거래이기 때문에 모든 거래는 거기에 따른 어떤 법적 토대가 튼튼하지 못하면 실은 약탈이 일어날 수 있고 또 그렇게 되면 그런 약탈이 말하자면 자주 이루어진다면 예컨대 그렇게 되면 경제도 결코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마침 제가 그 글을 쓰려고 할 때 마침 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그 후보로 뽑혀가지고
후보 수락 연설을 했는데 그게 뭐 약탈, 재산 약탈, 세금 약탈, 미래 약탈 이런 게 없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길래 이게 사실은 뿌리가 있는 이야기고 그래서 비단 윤 후보뿐만 아니라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지금 공정이라는 이야기를 하려면 실은 약탈이 없는 그런 사회를 먼저 만들도록 해야 된다, 전념해야 된다.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경제학자 가운데 이런 식으로 이미 프란츠 오펜하이머라는 분인데 1864년에서 1944년이니까 한참 전 분이죠. 근데 이분이 나름대로 나누어 놨습니다.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냐면 세상에 자기가 필요한 뭐 물자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서비스도 있을 텐데 뭐 교육이라든가 의료라든가 이런 서비스들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살아가는데 그런 걸 얻는 방법으로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생산이고 크게 봐서 하나는 생산이고 또 다른 하나는 약탈이다. 생산이란 거는 자기가 필요한 물건을 만드는 것 플러스 또 그 물건을 가지고 또 자기가 필요한 걸 교환하는 것, 자기가 필요한 걸 사는 것 이걸 두 개 다 합쳐서 이제 생산이라고 했고 약탈은 그런 생산을 통하지 않고 남이 생산해놓은 걸 가져가는 것 이렇게 표현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뭐 어떤 분들은 여기다 한 가지를 더 해갖고 구걸이라는 카테고리도 있다 이렇게 말도 하던데 아무튼 크게 봐서는 그 두 가지일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사실 지금 현대에 와서 뭐 이런 약탈이 물리적 약탈이 있을 수는 없죠. 그걸 뭐 전반적으로 그리고 옛날에 물론 뭐 유랑하는 도적대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들이 농민들이 갖고 온 걸 갖다가 추수기쯤 돼가지고 그걸 약탈해가고 불 지르고 약탈해가고 그랬죠. 그러다가 이제 그런 약탈하는 도적대가 약탈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 정주하면서 오히려 수확물을 잘 거둘 수 있도록 보호해주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침략을 막아주고 그런 재산권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거꾸로 하면서 정주하는 도적대가 국가의 기원이 됐다는 그런 이론도 있습니다. 아무튼 근데 그래서 현대에 와서는 이런 물리적인 약탈은 없어지고 그 대신에 여전히 약탈은 있다는 거죠. 어떤 약탈이 있냐? 그걸 갖다가 사실은 오펜하이머보다 더 앞선 분인데요. 프레데릭 바스티아라고 1801년에서 1850년 조금 일찍 요즘으로 치면 여전한 천재인데 이 사람도 프랑스 경제학자인데 이 사람이 또 법적 약탈이라고 그래가지고 예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자기 쓴 글에 아주 뛰어난 경제학적 통찰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있지만 이론화시키기보다는 우화적으로 많은 글을 남긴 분인데 이 바스티아가 어떤 예를 들었냐면 양초 제조업자들이 태양하고 경쟁을 하려니까 이게 너무 강력해서 자기들은 밤밖에 장사를 할 수가 없어. 낮에는 경쟁을 아예 할 수가 없다. 장사를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세금으로 우리를 좀 지원해줘야 된다. 그래야 청원을 해가지고 뭐 세금 보조를 받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바스티아는 뭐라 그랬냐면 법적 약탈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어로 리걸 플런더라고 해서 법적 약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보면 이게 결국은 자기가 생산 안 한 건데 생산한 게 아니죠. 세금으로 그냥 받은 거예요. 국민들이 생산해 놓은 것으로부터 공동체를 위해서 쓰라고 거두은 걸 갖다가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들어서 가져가는 행위니까 법적 약탈이라고 불렀던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식의 약탈이 없도록 하겠다. 그런 의미로 윤 후보가 말했다 그러면 저는 이게 상당히 의미 있는 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대 사회에서 이런 종류의 약탈이 실제로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고 재산권을 멋대로 국회에서 이리저리 만드는 거에 따라 얼마든지 이게 이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정말 이런 게 없는 사회를 만들도록 지향하겠다 그러면 아주 바람직한
지금 말하는 이런 약탈이 없어야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공정이라든가 이런 말을 아마도 이런 약탈이 아까 저기 황 교수님이 말씀하신 분노의 원인이 아닌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한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그런 약탈, 법적 약탈을 갖다가 없애는 그런 사회인데 사회가 중요한데 여기서 이제 소득 주도 성장과 부동산 폭등은 재산 약탈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재산 약탈이라고 불렀을 때 이게 어떤 의미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뭐 흔히 말하듯이 세금이 너무 많아 부동산 관련 세금이 많다 뭐 그래서 그걸 뭐 보유세 경우에는 그걸 여러 번 내고 나면 한 열 몇 번, 20번 뭐 자세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최고 세율 이런 식으로 되면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는 심지어 그 국가의 월세를 내는 기분을 지금 느끼고 있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이게 과도한 건 맞는데 아마도 의도는 그런 세금을 과도하게 부여함으로써 그 토지를 가지려고 집이라든가 가지려고 하는 유인을 없애서 다주택자가 다 시장에다 그걸 내놓아서 팔게 함으로써 집값을 좀 떨어뜨리겠다 이런 의도 같은데 실제는 또 양도세를 엄청나게 또 하니까 실제는 손자들이나 뭐 이런 증여가 엄청나게 많아졌다고 그러죠. 많아졌고 지고 막 그렇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마도 그런 의미의 부동산 관련 세금이 너무 과도하다는 의미도 물론 뭐 들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말고도 너무 비싸져서 집값이 너무 비싸져서 이걸 감당할 수 없다. 젊은 사람들이 이제는 사려고 해도 이미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이걸 하기에는 너무 어려워졌다. 그런 의미에서 또 이걸 말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아무튼 뭐 이게 이제 근데 이게 지금 이제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수요 공급에 맞지 않는 어떤 세금으로 강제적으로 인하를 시키겠다는 정책이 오히려 그 소위 말하는 똘똘한 한 채를 수요하고자 하는 걸 그런 유인만 키워서 강남이라든가 이런 데 쪽에 부동산 가격은 더 다락같이 오르고 그렇게 만드는 성향도 있었는데 그런 말하자면 수요 공급과 맞지 않는 그 정책으로 인한 이런 공급 부족 현상 이거 더하기 또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돈을 푸는 정책 이제 코로나 뭐 어렵다고 해서 돈을 풀고 뭔 이유만 있으면 이제 돈을 푸는데 돈을 푸는 것도 실제로 일종의 그 세금입니다. 인플레이션 텍스라 돈을 많이 풀면 그 물가가 올라가서 그게 결국은 자기 고정급을 받는 사람의 급여 실질급여는 떨어지니까 그 일종의 인플레이션 텍스를 일으키는데 그런데 소비자 물가는 별로 안 올라서 사람들이 그걸 이제 피부로 잘 못 느끼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소비자 물가 쪽으로는 잘 안 올랐지만 그 돈이 이제 부동산 시장이라든가 주식 시장 이런 데로 흘러 들어가면 자산 가격 인플레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스페인이라든가 이런 데 젊은 친구들이 이제 월급을 받아가지고 몇 년 만에 집을 살 수 있는지 이렇게 추적을 쭉 해봤더니 이게 시간이 갈수록 돈이 풀려서 그 돈이 자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감에 따라 그 자산을 이미 갖고 있거나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그 자산 전체 그 말하자면 소득 그 자산 분배랄까 그 전체 가진 그 자산들을 비교해 봤을 때 점점 더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런 걸 갖다 쓴 책도 있는데요. 나중에 한번 여기에 붙여놨으니까 왜 그들만 부자가 되는가 그러면서 번역도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말을 다르게 해보면 결국은 이것도 일종의 보이지 않는 메커니즘에 의한 그 숨어있는 일종의 그 법적 약탈과 비슷한 하나의 약탈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문제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고 실제로 현재 그 젊은 친구들이 뭐 영끌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영끌. 그래 영혼까지 뭐 털어서 끌어모아서 뭐 어디에 투자해가 돈을 벌겠다 그런 건데 이게 계속해서 지금 이제
인프레적인 그런 정책을 계속 하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거기에 눈뜬 젊은이들이 실은 제가 보기에는 눈뜬 젊은이들이 그렇게 하는 편이 오히려 나한테 유리하다. 나 그냥 벌려고 힘들게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라고 봅니다. 똑똑해서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옛날 뭐 저를 포함해서 옛날에 그냥 월급 받고 받아가지고 그냥 살고 그게 모이면 어디 뭐 청약이라도 해보고 떨어지면 알 수 없고 그냥 저 밑에 전세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집도 사고 그러던 세대인데 저희들은 젊은 세대들은 이런 문제들을 꿰뚫어보고 이런 식으로 소위 말하는 머니 게임에 뛰어드는 게 아닌가 위태롭게 보이긴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의 문제까지도 좀 할 필요 다음 정부에서 정말 공적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으면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1,000조 넘는 국가 채무가 또 미래 약탈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죠. 지금 이제 OECD에서도 이제 잠재 성장률이 이제 팍팍 떨어져가지고 0.8인가 뭐 하여튼 곧 그렇게 된다. 이제 생산할 능력을 말합니다. 잠재 성장이라는 거. 그렇게 된다 그러고 또 그 IMF인가요? 거기서는 한국이 빚 증가 속도, 나라 빚 증가 속도가 OECD 국가들 가운데 제일 빠르다 그럽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이제 국가가 채무가 건전하다고 자꾸 그 정치인들은 말하는데 그걸 제가 잘 아는 교수님 재정을 오래 하신 분들 표현을 들으니까 우리는 연금이라든가 제도가 지금 아직까지 선진국처럼 오래된 게 아니기 때문에 줘야 될 대상들한테 주는 것보다 줘야 될 나가는 게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는데 그게 본격화가 곧 될 뿐만 아니라 이게 문제가 뭐냐면 오래 사는 데다가 그 노인 인구가 굉장히 많아지고 그 돈을 받고 해야 되는 인구는 많아지고 젊은 층은 지금 애도 뭐 잘 안 낳고 하다 보니까 합계 출산율인가 뭐 그게 무슨 뭐 0.8인가 1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뭐 젊은 사람 한 사람이 벌어서 자기도 부양해야 되고 그 일부는 세금으로 또 노인들도 부양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 그 친구들이 전부 다 그런 걸로 다 나가는데 일할 맛이 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국가 재정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지금 결코 우리가 OECD 나라보다 좋은 것도 아닌데 이걸 자꾸 과장하고 자꾸 하는 거는 실은 이 돈을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 아까 민주주의 말씀하셨는데 황 교수님이 그러면 거기에 또 뭐 대표라도 보내서 거기서 뭐 자기들 의사라도 드러낸 바가 있어야 뭐 저도 안 또 책임을 져도 부담을 져도 억울하지 않을 텐데 그게 아니고 자기들 목소리 뭐 청년들 일부 뭐 요새 청년회가 좀 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미래 세대들은 낼 수 없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나중에 져야 될 부담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채가 너무 많다. 1,000조나 됐는데 이걸 빨리 이 부분도 다른 나라들이 재정 준칙 같은 걸 만들어서 다음 대통령이 될 사람이 쓸 수 있는 정도를 미리 정합니다. 그러면 미리 정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기들이 뭘 하겠다 그러고 어떤 부분을 더 하고 다른 부분 적게 하고 이런 싸움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걸로 빨리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그래서 마지막으로 대장동 이제 이걸 또 부패 카르텔이니까 이걸 뭐 앞으로 없도록 하겠다 그러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특히나 이 부분은 사실 공산주의가 없어지고 난 다음 사회주의 실질적으로 그런 걸 하는 나라들이 없어지는 반면에 규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끼리끼리 해먹는 방법으로 이걸 사용하는 강력한 규제 권력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있는데 이거를 사실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 러시아가 하고 난 다음에도 그랬고 중국이 개혁 개방할 때도 그랬고 그 시장이 들어오면서 그 시장은 들어왔는데 규제 권력은 강할 때 가장 부패가 심했다. 그래서 뭐 심심하고 민관 공동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럴수록 부패의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그래서 절대 권력이 절대 부패한다 그러는데 절대 규제 권력을 가졌을 때 부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마침 그 경실련 여기 나와도 계시고 그다음에 저도 뭐 언론에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정치권에서 잘 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때는 좀 말하자면 그런 걸 만들어주기보다는 없애는데 기여하는 정치가 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조금 말이 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짧은 시간에 압축해서 말씀하시느라고 좀 힘드셨는데 감사합니다. 중요한 내용을 잘 전달받았습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 행복의 전제 조건으로 배고프지 않아야 하고 배 아프지 않아야 되고 함부로 잡혀갈 위험이 없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던데요. 글쎄요, 이 정부에서는 배 아프지 않은 걸 어떻게 좀 면해보려고 모두를 배고프게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 김희석 박사님께서 주신 화두가 여러 가지 생각해보게 합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마지막 한 권의 발제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 정선미 변호사의 사회 분야 발제인데요. 지금 인권수호 변호사회 상임 대표로 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처장을 역임했고요.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신청을 하셨었죠. 예, 17번이다가 31번으로 밀렸습니다. 9번의 정말 뭐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하지만 더 단단해지시고 더 역량이 있어지시는 계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정선미 변호사의 세 번째 발제, 마지막 발제입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정선미 변호사입니다. 저는 사례 위주로 좀 발제를 해달라고 하셔서 제가 맡고 있는 사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 12월 20일에 있었던 제천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날은 굉장히 춥고 눈이 많이 오던 날이었는데 제천시 소재 교회는 좀 재정이 굉장히 열악해서 목사님만 계시고 직원이 한 분도 없는 교회가 두 군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천시장이 종교시설 중에서 오로지 교회에 대해서만 예배를 드리지 말아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연합회에서 예배는 조금 드리게 해주십시오 이의 제기를 했더니 비대면 예배만 드려야 되지만 5명 영상 촬영 예배는 허용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들은 너무 재정이 열악해서 영상 촬영도 할 수도 없었고 성도분들이 대부분 한 7, 80대 고령이라서 영상 촬영을 해도 핸드폰 같은 것도 없으시니까 비대면 예배라는 걸 드릴 수조차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제천시장이 명령한 대로 목사님 1분, 성도 4분, 5명이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15분 지나니까 중간에 7, 80대 어르신 3명이 더 오신 거예요. 눈이 오는데 밖에 내쫓을 수도 없고 그걸 안내할 직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고령의 어르신들이라 목사님께서 차로 집으로 모셔다 드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8명이 예배를 진행했는데 감염병 예방법 위반이라고 제천시장이 고발을 해서 형사 사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전기세도 내기가 어려울 정도로 재정이 열악한 교회들이기 때문에 예자연을 소개받아서 예자연에게 연락을 했기 때문에 다행히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었지 개인적으로는 그 어떠한 변호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연락이 왔을 때는 이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 이후에 연락이 왔기 때문에 저희는 형사소송만 지금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당연히 이 행정명령은 법적으로 따질 때는 위헌 위법의 소지가 큽니다. 왜냐하면 당시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2단계였기 때문에 좌석수의 20%의 대면 예배가 가능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로지 교회에 대해서만 코로나 확진자가 많다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아니면 5명만 대면 예배 촬영을 하라고 한 겁니다. 만약 그날 5명만 예배를 드렸어도 이분들은 처벌을 받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촬영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촬영을 하면 안전해서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촬영을 안 하면 위험해서 코로나에 걸립니까? 지금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비대면 예배 그거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현대백화점에 그렇게 확진자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정부는 단 한 번도 전국에 있는 현대백화점 전 매장에 대해서 비대면 쇼핑을 하라고 명령한 적이 없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오로지 교회에 대해서 비대면 예배만 드려라, 너네는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고 행정명령을 내릴 때 여주에 있는 그 스타벅스에서 확진자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마스크 착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여주 소재의 모든 스타벅스 매장에 대해서 비대면 주문을 하라거나 전국의 스타벅스 매장에게 비대면 주문을 하라는 그런 명령을 내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 번 정도 정부가 왜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시 작년 8월 18일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갑자기 대국민 담화를 하면서 교회 갈 확진자가 너무 많다면서 교회, 수도권 소재 교회에 대해서만 대면 예배를 금지해야 된다고 담화를 발표했고 바로 다음날 이걸 시행했습니다. 근데 당시 전국에 있는 너무 많은 교회들이 이런 촬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은 교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비대면을 예배를 드릴 때 허용 가능한 인원에 대한 규정도 없었습니다. 8월 26일이 되어서야 20명 이내가 허용 가능하다고 규정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19일부터 26일 사이에는 오로지 촬영을 했느냐 안 했느냐 여부에 따라서 감염병 예방법을 위반했느냐 여부가 갈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19일부터 대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촬영 기계를 틀지 않은 모든 교회의 담임 목사님들을 고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자연에서 이 문제점들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진행하면서 왜 교회 예배는 못 드리게 하고 똑같은 성당이나 절은 미사 같은 걸 드릴 수 있게 하느냐, 평등원칙 위반 등등을 다 문제 삼기 시작하자 정부는 모든 정규시설에 대해서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게끔 조치를 바꿨습니다. 이 부분에서 당시 작년 8월 15일 당시 특정 교회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전체 교회에 대해서 정부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한다는 정교 분리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감염법 예방법상에도 집합의 제한이나 금지를 할 수 있다고 했지 어떤 예배 방식을 규정해서 강제할 수 있다고 규정은 전혀 안 돼 있는데도 이렇게 했다는 것은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사실 언론이 장악돼 있기 때문에 편파적인 언론만 들으면서 처음에 우리는 마녀사냥을 하듯이 교회가 문제다, 예배를 드리는 저 대면 예배 드리는 교회가 정말 문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금년 2월 1일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총괄반장은 대면 예배로 인한 감염은 거의 없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그 목사님들이 지금 형사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 과연 이 사회가 공정한 사회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당시 선고유예를 받을까봐 변론을 하면서 크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 전 교계가 이 사건을 주목하고 있으니 제대로 심판을 해달라. 그리고 국민일보에서 대대적으로 특종을 다뤘습니다. 그리고 그 특종을 본 유튜버가 또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재판부에서는 이 사건은 행정소송 제기를 못했지만 다른 행정소송 사건들의 결과를 보고 판결을 내리겠다고 지금 추정을 한 상황입니다. 만약 정부가 이렇게 검찰과 사법부를 옥죄이지 않는다면 이건 충분히 정당행위나 긴급피난으로도 분명히 무죄가 나올 수 있는 사안임에도 재판부는 섣불리 판단을 못합니다. 다른 사건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기절할 일들이 있는데요. 미국 시민입니다. 금년 6월입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정말 시험관 시술로 너무 어렵게 정말 귀하게 얻은 아들이 깜깜한 밤에 차도로 뛰어들었습니다. 근데 당시 자동차가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죽든지 중상해를 당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너무나 놀라서 아이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다행히 인도로 나와서 아이가 죽거나 상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 엄마는 너무 놀랐습니다. 내 귀한 아들을 내 눈앞에서 정말 애를 잃을 수 있었구나. 정신이 안 차렸는데 문제는 일주일 전에도 그 아들이 차도에 뛰어든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낮이었고 차도에 차가 없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좋은 말로 타이르면서 이러면 위험하다. 아무리 얘기해도 5살 어린 아들은 그걸 이해를 못했던 겁니다. 엄마는 내 아들을 다시 죽일 수는 없다는 마음에 이제까지 손 한 번 안 대고 혼낸 적 없는 아들의 엉덩이를 3번 때리고 꿀밤을 한 대 때렸습니다. 근데 주변 사람들이 아이를 때렸다고 아동학대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과는 무엇이냐? 보호관찰소에서 8시간 교육을 받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거는 죄는 인정하지만 이번 한 번만 봐주겠다 이 의미예요. 사실 제가 이 사건을 맡고 경찰 수사부터 쫓아다녔습니다. 수사관도 이 어머니의 상황을 당연히 인지하고 저희가 CCTV까지 다 제출했어요. 정말 차도에 뛰어들고 그 급박한 상황이었고 이게 어떻게 처벌 대상이 됩니까? 정당행위라도 이거는 위법성 조각돼야 됩니다. 수긍하셨습니다. 요즘 아동학대로 한 달에 1000건 정도 신고가 들어오는데 이런 사안이라고 합니다. 엄마한테 욕을 해서 한 대 때렸는데 아동학대라는 거예요. 이게 아동학대입니까? 그래서 이분은 제가 불송치 해달라. 가능한 불송치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검찰에 송치를 한 거예요. 연락을 했어요. 도대체 왜 송치가 됐습니까? 엄마가 엉덩이 3대를 때리고 꿀밤 1대를 때리는 CCTV가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불송치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게 윗선의 결정이라서 따르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정인이 사건은 모든 국민이 울분을 터뜨리지 않을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인이 사건은 정인이 사건이고 나머지 우리나라 어머니, 아버지들은 자녀를 올바르게 키워야 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어떻게 되냐면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경찰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나 아동학대 전문기관의 직원이 같이 현장 조사를 옵니다. 와서 집이 지저분하다. 그러면 방임이에요. 부부싸움을 했으면 정서적 학대입니다. 한 대라도 때렸으면 부모한테 욕을 해도 한 대라도 때리면 신체적 학대예요. 특히 한부모 가정이나 제가 피난민 자손이라 피난민이라고 하는데 저희 북한에서 넘어오신 탈북민들 그런 분들 자녀인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분리 조치가 됩니다. 시설에 아이를 뺏기게 됩니다. 정말 찾는 게 어렵습니다. 한 어머니는 정말 아이를 뺏어가려고 해서 사실 부부싸움을 하고 이혼 소송 중이어서 남편이 자꾸 신고를 하는 거예요. 유리한 조건에서 이혼을 하려고. 그래서 애를 뺏어가려고 해서 내 엄마가 누군지 아냐? 내 아빠가 누군지 아냐? 내 남동생이 누군지 아냐? 했더니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아니면 아동보호 전문기관 직원이 처음에 말씀하시지 왜 그러셨냐고 안 데려갔대요. 그 어머니 그 일 있은 다음부터 굉장히 열심히 이 일에 뛰어들어서 좀 헌신하고 계십니다. 제가 도와드린 다른 사건도 한부모 가정이에요. 벌써 뺏겼어요. 아이는 발달장애예요. 엄마가 없으면 대변도 닦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뺏어갔어요. 그거 도와드려서 겨우 찾았습니다. 이번에 도와드려야 되는 사건은 또 피난민이라고 하는데 탈북민이에요. 탈북민인데 벌써 아이 뺏겼습니다. 한 번 뺏기면 못 찾아요. 기본 1년, 몇 년, 어떤 엄마는 아기 때 뺏겼는데 유치원이 돼도 못 찾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교통사고가 날 뻔해서 빼앗긴 어머니, 아버지의 경우는 미국 시민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엉덩이를 때리는 스팽킹 같은 경우는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미국 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금년 1월에 민법에서 징계권을 삭제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논의가 있었어요. 법무부에서도 분명히 입장을 밝혔어요. 모든 체벌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 꿀밤이나 등짝 때리는 것 같은 거 사안 따라 다르다.
분명히 그랬는데 정인이 사건 이후로는 뭐 꼴반 한 대 때리면 다 아동학대예요. 저 검찰에도 사정했습니다. 오히려 금년 4월에 헌법재판소에서 그 아이가 엄마를 욕하고 때려서 부득이하게 엄마가 2대 때린 사건에 대해서 기소유예 처분은 위헌이다. 판결 나온 게 있어요. 그거 얘기하고 이거 정당행위 아니냐 그랬더니 무슨 일이 있어도 부모가 때린 건 잘못이다. 반성문을 써야지 지금 무슨 소리냐. 납작 엎드려서 반성문 쓰게 하시고 사정해서 겨우 기소유예 처분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제가 여기 없는데도 뭐 하여튼 지금 제가 다른 사건들도 이런 사건들이 참 많은데 순교자의 소리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북한에 풍선 띄우는 단체예요. 대북 전단지 아닙니다. 북한말로 된 성경책 얇게 해가지고 그거 풍선에 띄우고 비싼 헬륨가스 넣고 정말 안전하게 보냅니다. 그런데 이재명 지사가 김여정이 대북전단지 문제 삼으니까 이재명 지사가 고발했습니다. 미국 분들이에요. 그분들 돕는데 저 정말 미안했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미국에서 그 좋은 집 다 버리고 여기 와서 이렇게 고생하고 계신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까지 마음고생하는 걸 보면서 또 미국 시민이 교통사고 날 뻔한 아이를 정말 다시는 죽이지 않겠다고 훈육을 했다가 이렇게 고발당하고 이러는 사례들을 보면서 제가 정말 미안하고 창피합니다. 정말 우리나라에서 공정이라는 단어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공정인지 한 번도 경험해보진 못한 나라에서 살면서 매일매일 불공정을 느껴야만 되는 이런 사회가 참으로 정말 안타깝게 그지없고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며 정말 정권을 꼭 바꿔서 이제 다시 공정한 사회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글이글 하시네요. 이글이글. 저 광화문에서 또 우리 자유파가 많은 분들이 원 없이 함성 지를 날이 오면 그때 앞에 좀 나서셔야겠어요. 볼륨 좋습니다. 네, 세 번째 발제 사회분야 정선미 변호사의 발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대로라면 저는 감옥을 몇 번 갔을 것 같아요. 저희 아들내미 엉덩이를 수없이 때렸기 때문에. 자, 도대체 무엇이 공정인가에 대한 생각을 여러 분야 다각도로 좀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NGO 신문 창간 2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이고, 그래서 오늘 이 화두를 잡았습니다. 무엇이 공정한 것인가에 관한 기조 강연과 세 분의 발제를 함께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체가 되어 있긴 했습니다만 오늘 들으신 강연과 발제문에 대해서 의견, 질문 있으시다면 지금 잠시 질문을 받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손을 들어주셨네요. 네, 질문해 주십시오. 예, 마이크를 드릴까요? 네. 예. 박강섭이라고 합니다. 우리 홍도수 교수님, 꼭 한번 뵙고 싶은데 김소연 변호사님, 김석 박사님, 마지막에 열변을 도신 정선미 변호사님. 어째 제 생각과 똑같은 분들 이렇게 네 분이 나오셔서 이렇게 열변을 드려주시는 저는 너무 신기하고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딸이 둘 있고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두 딸은 출가를 했고 아들은 이제 대학을 졸업한 그야말로 청년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무슨 서류를 좀 낼 일이 있어서 주민등록 등본이라는가요? 그런 비슷한 게 있는데 그것을 출력하니까 그동안 제가 옮긴 주소를 전부 다 이렇게 프린트를 하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프린트를 해보고 제가 기자를 보냈습니다. 세리 보니까 이사를 30몇 번 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20번 우리 부모님이 하신 겁니다. 예전에는 전세를 1년마다 한 번씩 바꿨죠. 집이 없으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까지 계속 1년에 한 번씩 이사가 했는데 한 20번 정도 되고 그 이후에 제가 한 10번 정도 이사를 했습니다. 물론 제가
사회 초년병이 됐을 때도 뭐 아파트를 서울에서 마련하는데 뭐 10년에서 뭐 15년 이렇게 점점 올라가고 저는 감히 서울에서 아파트를 못 구하고 40이 되어서 그것도 경기도에 겨우 집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신혼을 방 하나에 그 연탄 때는 그런 월세방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는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 갓 취업했는데 네가 사회에서 귀한 게 뭐 있으면 네가 버는 게 뭐 있냐? 근데 왜 네가 지금 아파트를 사야 되느냐? 혹은 전세를 얻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 아빠가 40이 돼서 집을 마련했다. 그동안 열심히 벌고 또 아끼고 저축하고 대출받고 해서 한 게 40살에 그것도 경기도 연두리에다 했는데 왜 너는 사회 나온 지 이제 3개월도 안 됐는데 네가 서울에 아파트를 사야 되고 또 서울에서 전세를 얻어서 결혼을 해야 되느냐? 너도 아빠들처럼 이렇게 살아야 된다. 물론 내가 못해줘서 미안하지만은 왜 그런 압박감을 갖느냐? 저는 이런 문제들이 결국 청년을 아까 약탈자 그런 말씀하셨는데요. 이 청년 세대를 피약탈자로 몰아가는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라든지 어떤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문제가 우리 옛날에 다 있었습니다. 저기 터키에 가면 이런 얘기가 있죠. 소크라테스가 이런 얘기 했다 그러죠. 요즘 청년들은 너무 싸가지가 없어. 예, 그게 몇 천 년 전에 얘기한 건데 지금도 싸가지가 없을 거고요. 앞으로도 영원히 싸가지가 없을 겁니다. 다 그 세대가 안고 있는 극복해야 될 문제점들이 있는 건데 왜 우리 사회는 이제 갓 사회 나온 사회 초년생들에게 너는 아파트를 가져야 돼. 네가 못 가지면 정부에서 지어줘야 돼. 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왜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지는지 왜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열심히 일할 생각하고 이미 포기를 하든지 한가만 붕 떠서 이렇게 연결을 하고 코인에 투자를 하고 그러다가 망하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이거는 우리 어른들이 정말 바른 생각을 가지도록 우리 자녀들부터 설득하고 그래야 해결될 문제지 아무리 아파트를 짓고 대출을 줘서 집을 사게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네 분들 말씀 듣고 이야기해 보는데 정말 우리 정책적으로 정부가 해야 할 문제도 있지만 우리 사회에서 어른들이 아빠로서 엄마로서 어린 청년들에게 좋은 얘기를 해주는 이런 사회가 돼야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세금을 투자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포럼에 대한 총평을 해주시면서 근데 정말 좀 와닿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런 기준이 마땅히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었는데 그런 문제의식을 던져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행사가 약간 지연된 관계로 중간 휴식 없이 3부 짧습니다. 3부를 계속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3부 시간에는 공정 주제 우수 논문 시상이 있습니다. 시상에 앞서서 제가 아까 소개를 다 못 해드렸기 때문에 얼른 간단하게 소개해드릴 분을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전시 채널 회장이신 김관선님. 네, 어서 오십시오. 아까 처음에 자리에 앉으셔서 그리고 자유민주 총연맹 전략기획팀장이신 조근식님.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감리교단 원로장로회의 대표 회장님이신 김광희 회장님,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 장로회 통합축 진영 총회장이셨죠. 서울교회 담임목사이신 손달익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갑자기 논문 시상을 한다고 하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가 궁금하실 것 같아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이 시대의 화두인 이 공정을 우리 사회의 주역인 청년들의 시각으로 진단하고 포럼을 좀 더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올 초에 전국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공정을 주제로 한 논문을 공모를 했었습니다. 행사가 지연됐기 때문에 이제야
오늘 행사를 하게 된 것인데요. 논문 심사 결과를 토대로 한 분께 장려상을 수여하기로 본부에서 결정을 했는데요. 오늘 상을 받으실 이석준 님이 심한 감기가 걸려서 본인 대신 동생이 대리 참석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상은 우리 김성동 대표님께서 해주시고요. 수상을 하신 이석준 님의 동생분은 앞으로 잠깐 나와 주십시오. 논문 제목은 유주의 답변 협상 제도의 공정성에 관한 법 철학적 분석. 어렵습니다. 네. 상장 장려상 한명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3학년 이석준. 위 사람은 대한민국의 시대적 화두인 공정을 우리 사회 주역인 청년층의 시선으로 진단하고 한 단계 성숙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한국 NGO 신문 창간 20주년 기념으로 진행한 대학생 대상 공정 논문 공모전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당선되었으므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1년 11월 11일 한국 NGO 신문 대표 김승동 축하합니다. 이상으로 금일봉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한 장. 네, 축하드립니다. 그 형께서 빨리 나오시길.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수상까지 마쳤습니다. 이제 오늘 행사는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요. 자, 여기서 손다리 목사님이 오늘 행사를 마무리를 지켜보셨기 때문에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고 축하의 말씀, 축복의 말씀 해주시면 다없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같은 종교인들은 다소의 정치적 색채가 있는 모임에 오는 것 좀 쑥스럽긴 하고 또 저희 본질도 아닌 것으로 여겨집니다만 아까 좀 늦게 와서 정선미 변호사님의 열변을 잘 들었는데 아주 속이 시원했습니다. 너무 감사한 말씀이었습니다. 현실은 이렇습니다. 부부가 교회 올 때 같은 차를 타고 오시잖아요. 교회 오면 이렇게 딱 떨어져 앉아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그 차 한 잔 같이 못 마시게 하니까 길 건너 식당에 교인들이 바글바글 앉아서 이런 모순을 강요당하고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것이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된다고 하니까 잘 순응하고 그렇게 가능하면 모든 희생을 감수하면서라도 협조해서 방역에 도움될 애를 많이 썼습니다만 그럼에도 왠지 정부가 아직도 별로 교회를 그렇게 잘 안 좋아하는 것은 아마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보수성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제 오해이길 바라지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모처럼 오늘 NGO 신문 20주년 기념해서 경실령과 함께 좋은 공정 포럼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저희도 종교인들 우리 사회가 좀 더 공정한 룰이 만들어져서 사회적 약자들이 보호받고 사회 전반에 골고루 활력을 되찾는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가겠습니다. NGO 신문 20주년 정말 다시 축하드리고 앞으로 큰 발전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코로나 와중이 아니라면 더 많은 분들을 모시고서 이 좋은 포럼의 내용을 공유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좀 아쉽습니다만 지금 세계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보셨거나 혹은 업로드된 동영상을 보시면서 함께 문제의식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너무 좋은 내용으로 기조 강연과 또 발제를 해주신 네 분 연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김동희 교수님, 김소연 변호사, 김희석 박사님, 그리고 정선미 변호사께 특별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대한민국 공정 한가 이 제목으로 한국 NGO 신문 20주년 창간 기념 행사를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은 선물을 마련했는데요. 나가실 때 안내 데스크에서 조금
조그마한 봉투를 받으실 겁니다. SPC 그룹에서 드리는, SPC 그룹이라고 하면 파리바게트, 파리크라상, 뭐 던킨이나 베스킨라빈스를 다 총괄하는 회사죠. 자그마한 그 상품권이 있는데요. 커피든 과자든 빵이든 갖고 와서 드실 수 있습니다. 저희의 작은 정성을 알아주시고 기쁘게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몹시도 추운 날, 귀한 시간에 먼 걸음 마다하고 와주신 여러분들이 진정한 애국자시라고 생각합니다. NGO 신문은 아직 작은 신문이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저희가 맡은 그 역할을 열심히 해나가고 있고 더 잘 해낼 것이라는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30주년, 40주년이 되도록 여러분의 성원과 격려가 이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기념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오늘 연사로 참석해 주신 분들 그리고 VIP로 와주신 분들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